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 아버님과 제가 했던 건 그런 편리함을 주었던 시작이 성냥이고 불이다. 불의 성냥. 어린 시절에 어떤 단편적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생각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태어나기도 공장에서 태어났고요. 사택에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국민학교,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를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눈 뜨면은 공장 아니고 잘 때도 공장 아니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사람이 많았어요. 의성 인구가 한 20만이 됐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 뭐 남부국민학교, 의성국민학교, 뭐 북부국민학교 세 개에 나눠지는데도 한 학교에 그러니까 한 1,500명, 2,500명 전교생이 그 정도 좀 됐었으니까 우리 동네를 이제 도동 2동인데 지명상으로는 과거에는 근데 그 지명을 동산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냥 공장이 있는 그 산, 나지막 산 그 이름이 우리는 이제 동산동이라 그래요. 동산. 그게 동쪽이에요. 의성으로 보면은 동쪽에 있는 산이라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향교가 담장으로 막혀 있는데 과거에는 입구가 그 담장을 그 마당을 통해서 우리 공장을 들어가는 게 입구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크는 친구들하고는 다 공장 앞에 그 향교 앞 공터. 그게 경계가 없었어요. 우리 공장하고. 그리고 이제 동산 쪽에는 거의 다 이제 원목, 포플러 나무를 이게 이제 마르지 말라고 포플러 나무를 다 세워요. 눕혀 놓는 게 아니고. 세워서 위에 이제 마르지 말라 톱밥들을 쫙 깔아놔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많았냐면은 지금 뭐 거기 사셨던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데 공장터가 2,500평인데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 나무들이 민둥산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한 6, 7천 평 가까이 나무가 재어져 있었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은 포플러 나무 확보하는 게 성냥 공장에 승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를 가을에서 겨울까지 이제 겨울 들어서기까지 확보를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 말로는 다방구, 우리는 여기 이제 뭐 숨바꼭질 같은 경상도 사투리는 판사이라 그래요. 판사에 다방구를. 네, 그걸 하는데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숨기가 너무 많았죠. 성냥 공장 때문에. 성냥 공장 내부도 있었고 우리 어렸을 때는 내부를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네, 저의 특권이었죠. 저하고 같이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나무들. 이제 위에는 다 톱밥들로 이렇게 마르지 말라고 깔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 빠진 친구들도 많고 그런 놀이를 하면서 또 나무를 성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정제를 하잖아요. 깎고 짜투리들이 남는 것들이 이제 칼싸움을 한다고. 의성 읍내에서는 그거를 제 허락 없이는 못 가져가고 그런 특권도 누려보고 우리 동산동 친구들은 할 수 있었고 다른 동네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몰래 이제 공장으로 스며들었다가 뭐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친구 하나는 숨기를 우리 이제 성냥 완제품 박스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넘어갔다가 거기서 잠들어 가지고 못 찾던 경우도 있고.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출근하시면 그러니까 소미불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절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오가시면서 보고 이랬는데 길 때쯤 돼가지고 기어가서 그 이제 창고 있는 쪽에 가서 못 찾고 하루 반 만에 찾은 경우도 있고. 울지도 않았나 봐요. 저희 때는 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럼 뭐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다 공장을 다 의성에서는 이제 성냥 공장하고 제사 공장, 번데기 공장이라 그러죠. 그 의성이 목화도 유명했고 되게 유명한 게 성냥, 목화, 그 뽕나무 뭐 이런 목화를 하려면 뽕나무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런 그 공장 두 군데 다니지 않았으면은 이제 농사를 짓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놀잖아요. 그 놀이터가 그 성냥 공장이 앞에 향교랑 그게 다 놀이터였던 거죠. 예. 그 또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불이 되게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 가면은 사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도 있고 저 위쪽에 가면은 사택도 있고 그 뒤쪽으로 가면 사택들도 있었는데 다 아궁이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무 때는 아궁이, 온돌. 그러니까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도 춥다가도 거기 가면은 이제 불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 뭐 혜택 아닌 혜택도 누리고. 그 옛날에는 읍에 있는 친구들이 동산동 가서 놀라고 되게 애쓰고 막 그랬어요. 우리는 뭐 허락도 안 해주고 뭐 그런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했었죠. 뭐 그런 정도. 진짜 훌륭한 놀이터였다. 네, 일단은 뭐 생각나는 거는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기가 놀이터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뒤에 이제 저는 이제 타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타지에 나왔는데 방학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방학 때 오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거기가 위험한. 그 어렸을 때도 저는 공장 안에 살았잖아요. 그 안에 뭐 실질적으로 불이 나고 뭐 숱하게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뭐 불이 나고 했지만은 사람도 다치고 봐왔지만은 어렸을 때는 놀이터라는 개념이 강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덜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서면서 이제 방학 때 와보면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놀라 그래도 못 놀았던 게 되게 상당히 위험한 곳이구나. 그런 걸 인지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또 거기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참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거를 많이 알은 거죠. 네. 그때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공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아까 그 깨달으신 후 네, 중학교 이상 때.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밖에서 겉돌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타지에서 공부를 이제 하다가 이제 방학 때 오면은 가서 보게 되잖아요. 인사도 드리고 일하신 모습을. 그게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불이 나고 다치신 분도 계시고 공장이 크게 불이 나고 하는 거를 인지 못했던 거를 그때 당시 인지하면은 좀 짠하죠.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리고 뭐 또 그때 당시에는 한 160명, 거의 200명 가까이 임금을 맞춰야 되는 어떤 운영을 하셨던 것도 되게 힘드셨구나. 뭐 그런 거. 그 공통되게 아버지랑 저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성군에 기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는 어떤 게 아버지랑 저랑 제일 힘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읍내에 있으면은 그 사이렌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도 그 한창 뒤에나 알았어요. 그 경찰차가 갈 때 사이렌 소리와 불 났을 때 119 사이렌 소리가 틀린 거를 한창 뒤에 알았는데, 그 하여튼 사이렌 소리만 나면은 뭐 어디 약속한 자리에 있다가도 공장에 뛰어 올라가고 택시 타고 올라가고, 그럼 아버지 계시고. 그만두고 나서 제일 편했던 거는 그 사이렌 소리에 긴장하지 않는 거. 그 아쉬움이 훨씬 많이 크지만은 그거 하나만 이 마음에서 없어진 것만 해도, 지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공장 문을 닫고 한 2년까지는 사이렌 소리 나면 벌떡벌떡 놀래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 때지만은 아버지가 그때 많이 고생하셨구나. 점점 가고, 제가 2001년도에 운영을 맡으면서 그런 게 더 커졌죠, 사실은. 직접 맡게 되신 네. 그 약간 화재가 여러 번 났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 성냥 공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이제 성냥을 말릴 때도 건조기라 그러는데 그 안에 아궁이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불이 있었고, 그 아궁이불 옆에 이제 그 성냥을 만드는데 이제 그 파라핀이라 그러죠. 촛물. 촛물을 100도 이상, 거의 200도, 거의 300도 가까울 거예요. 270도 정도. 항상 그 촛물을 유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불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불씨는 있어야 되니까, 그 불씨가 그 기계를 담당하신 분이 불씨를 잘못하거나, 숙직자가 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공장에. 우리 공장에 숙직자가 항상 두 분씩 계셨어요. 그리고 뭐 우리 집 자체가 거기 83년도까지 거기 살았어요. 1983년도까지. 항상 이제 일단 많이 났던 불들은, 큰 불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번져가는 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로 성냥이, 향로는 큰 성냥들이 있어요. 향로하고 성광이라는 제품, 그거는 이제 케이스 큰 데다 넣는데, 그걸 넣고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갑수, 뭐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는 게, 돈 내기, 이제 한 만큼, 수량만큼 돈을 이제 직공들이 받아가는 거였으니까, 이게 성냥을 이렇게 집어서 손으로 넣고 탁탁탁 그냥 자연스럽게 치면은 좀 늦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있어요. 넣고 그 나무를 잡고 옆을 탁탁 치고 위를 탁탁탁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욕심에 빨리 하다 보면은 거기 불이 붙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예, 빨리 하다 보면은. 그 잔불이라는 거는 하루에도 수없이 났었어요, 그때는. 그걸 다 손으로 담았었으니까. 그 담는 거는 공장을 그만둘 때까지도 자동화가 안 됐어요. 마지막 담는. 네, 예, 공장은. 큰 성냥, 향로하고 성광. 근데 그런 잔불들, 그리고 성냥 공장의 바닥이라는 게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해도 뭐 10년, 20년 계속 하니까 거기에 이제 묻어나는 이제 바닥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큰 불이에요. 그거는 물로도 못 껐고 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땅에 매립하고 막 그런. 그리고 이제 위험한 거는 그 성냥 알맹이에는 염수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물로 잘 꺼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옆에 불 켜지는 정린 부분 있죠, 빨간 부분. 근데 정린은 끌 수가 없어요. 끌 수 있는 도구도 이게 전문적인 어떤 화학 물질이 아니면 안 꺼져. 땅에 묻어놔도 그거는 미세 산소가 있어도 타니까. 예, 그걸 이제 만약에 거기에
그거는 이제 자주 있었던 일들은 아닌데 정린의 불이 붙는 게 제일 무서웠죠.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유독성이에요. 그런 걸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서너 번 정도. 다른 것도 다 위험하지만 뭐 그런 거.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과거에는 작거나 크거나 끊임없이 불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을 한번 안 넣어보시고 돌아가시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안타깝죠. 굉장히 짠하고. 굉장히 끈을 항상 놓지 않고 있어야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네네네 맞아요. 운영자로서 그죠. 어린 시절에 그 공장이 놀이터라는 기억도 있지만 또 밖에 나와서 어떤 뭐 시장을 가든 어떤 기관을 가든 그랬을 때 어떤 의성의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예. 뭐 생활 기반, 생산 기반의 어떤 분위기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의성군이 한 20만 인구가 엄청 많았으니까 뭐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뭐 군청팀, 경찰서팀 뭐 있어도 성광성량팀 항상 배구팀 예. 군 체육대회 하면은 성광성량 따로 나갔었어요. 뭐 그런 거나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없어서 못 팔았을 거 아니에요. 뭐 생활을 하다 보면 필수품이었으니까 불이라는 게. 그래서 회식 문화 뭐 우리가 제가 그만둘 때까지도 매월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그 의성에 이제 5일장이 항상 5일장이 섰지만은 큰 장에는 상설들이 있어요. 그 우리 공장 주변에 막걸리 집이 한 서너 군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나와 있죠.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구멍가게 형태의 그 막걸리집, 그러니까 옛날에 탁주집, 이제 말로. 대포집. 예, 대포집. 그러면 근처에는 매일 이제 사실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뭐 성냥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끝나면은 그분들이 거기에 다 사랑방처럼 모이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장부에 외상이 걸리잖아요. 외상. 그때 당시에는 외상이 걸리고 10일 날 성냥공장 월급날이 되면은 그날이 이제 다 잔칫날이죠. 다 뭐 가게들이나 외상도 받고. 외상도 갖고 뭐 네, 그 우리 저 케이스가 외주조소 밖에서 이제 만드셨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날 월급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공장에 계시던 분들은 160명에서 한 200명이 됐지만은 밖에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은. 하청 개념. 예,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제사공장, 번데기 공장도 그 월급날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공장에서 월급을 받는 날은 읍이 그 되게 흥청했던 네, 뭐 그런 기억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어렸을 때는 그 다 누나들이었고 다 제가 뭐 귀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월급 받는 날 되면 뭐 5원 뭐 이렇게 주고 가고 그랬었어요. 저한테도 월급 날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다 이게 의성이 그 농사 짓는 쪽이라 다른 친구들은 사실 돈에 그게 없잖아요. 그 특히 남부국민학교라는 게 의성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라 그 부모님들이 그 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을 만져볼 기회가 아우, 없죠. 10일 날은 제가 이제 가장 큰 돈을 만지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도 있고 뭐. 아까 뭐 체육대회 말씀. 네네. 군체육대회 같으면은 그게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출전을 했는지는 한 70년 후반, 80년 초반까지는 이제 했던 것 같아요. 80년 초반까지는 출전을 하셨던 걸로 같고, 단독으로 성냥공장에서 마지막에 축구까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활성화돼서 클럽 팀들이 생기고 막 이랬고, 그 공장에서는 그 남자분들이 일단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로자들이 많으셔서
팀으로 한 두세 개 팀을 나눠서 끝나면 매일 막걸리 내기, 배구, 탁구 그런 거 되게 활성화돼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탁구도 뭐든 이제 뭐 다른 데는 탁구다이 같은 경우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장에는 있었고 그걸 뭐 군 대표로도 나가고 그랬던 것 기억도 있고. 뭐 제 기억으로는 군민대회 할 때 성광성리에서 깃발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다 각 팀들이 군민 뭐 군체육대회 하면은 그런 경험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기업들이 프로팀을 갖고 있듯이 의성 내에서는 그때 당시에 성량공장에 그 체육팀, 배구, 축구 팀들이 다 있었다는 기억. 예. 제가 알기로는 앨범을 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공해 주시고 뭐 전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야유회나 여행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사진에 나온 그 앨범에 그게 79년도, 78년도 앨범에는 경주 불국사. 네네. 그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인구가 아버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로는 우리 식구들이 그 야유에 이제 그 과거에 소풍이라는 개념으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차를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기차가 수단이 버스나 이런 건 다 아예 그냥 없었고 있었지만 비포장이었고 여기에서 경주까지 간다는 거는 꿈도 못 꿨던 그때였는데 그것도 단체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100몇십 명이 가는데 그 저희 아버님이 그 기차역에다가 합의를 우리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있느냐. 방법은 없다. 객실은 이 의성역에서 100몇십이 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화물칸을 2개 비워주라. 여객차가 말고 화물차에 화물칸을 2개를 비워주라. 그래서 아버님하고 그 계셨던 과거에 저한테는 다 할아버지 1세대들이 할아버지세요. 양태자 혼자 쓰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때는 의성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군수님들이 인사를 오시거나 이제 여기 이제 발령을 오시거나 경찰서장님 오시고 접대를 하실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일부는 공장에서 부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친분으로 부탁을 하셨대요. 열차 화물칸을 2개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간 게 그 사진은 없지만 이동 수단이 화물차 타고 갔다. 기차 화물칸 2개를 빌려서 거기에서 박스 깔고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불편해도 그래도 그쵸. 여행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행도 가고 그때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사실은 70년 초반 중초반에 경북 의성에서 1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경주 불국사로 여행을 간다. 뭐 지금 같으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비용도 필요하지만은 그 비용은 둘째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때 제 뭐 정확한 기억으로는 버스로는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때 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반 70년 중후반 해도 여기가 비포장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조금만 1km만 나가도 비포장이었으니까요. 그건 불가능했을 거고 그 방식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기차 화물칸을 빌려가는. 그 직원 복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시절인데 그렇죠. 만약에 했었어도 요 근처 뭐 안동이나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그런 부분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가시고 앨범에서도 약간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야유회나 여행 부분이. 그 사진은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버님 집에도 있는지는 잘은 모르는데 오늘 2시에 또 만나기로 한 분이 월급 명세서랑 여행 사진을 사진을 있을 거예요. 저기 동해안 쪽으로 엄청 많이 갔어요. 왜 동해안으로 자주 많이 갔냐면은
우리 성향이 뭐 아시다시피 습기에 강해요. 네. 그 습기에 강한 이유가 그 옆에 이제 뭐 저 혹자들은 옆에 나무 때문에 습기에 강하다 뭐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향로 성냥하고 성광 그 성광이라는 사이즈 그 가정용 성광하고 팔도 성냥 그 미니 작은 성냥은 전국의 사이즈가 공장마다 다 똑같았어요. 그 이유는 기계가 다 똑같았으니까 사이즈는 똑같았고 거기에들은 알맹이의 배합 그 뭐 열 몇 가지 이제 배합을 하는데 그 배합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 집 성냥들은 이쁘다. 예를 들면은 뭐 아리랑 같은 그 유엔이나 같은 아리랑 유엔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을 썼어요. 처음으로 흰색하고 분홍색을 썼는데 되게 이쁘다. 뭐 이런 거. 그 우리 성광 성냥은 까만색이었는데 멋은 없어도 습기에 강하다. 그래서 바닷가는 다 우리 성냥을 썼어요. 그 뭐 저번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배 옛날에는 배는 예열을 해야 돼요. 예열을 해야 되는데 배가 바다에 떠 있으니까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게 거기 그 예열을 하려고 불을 켜야 되는데 밑에다가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켜지는 거는 우리 성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성냥 성광 성냥이 유명했고 그 유명세에 그 지역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역을 가도 성냥을 파는 종합상사가 그 지역에 가장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상인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 성냥을 파는 광고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고업자들이고 그 상인들도 각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상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에 그 성냥을 도매하는 상이 그 지역의 가장 큰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몇 월 며칠 간다. 너희가 거기에 뭐 좀 준비를 좀 해주라. 그러면 여기서 뭐 그때 우리 공장에 트럭이 큰 트럭들이 한 4대 5대 뭐 4-5대 서너 대 많을 땐 한 서너 대 됐을 거예요 아마. 그걸 타고 동해안까지 가요. 그 포장을 씌워서 그 교통사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즐거운 거죠. 거기 가서 같이 놀고 맛있는 거 드시고 체육대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에 그런 거를 생각해내고 그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하셨던 것 같은 부분은 정말 그거 하나는 그 다 가족처럼 그또 사택들도 있었고 많이 그 안에 사시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어려서 뭐 많은 월급을 받았고 많은 보상을 받았고 하는 것보다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 안에 살았고 그 일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렸지만 그렇게 가족 단위로 놀러도 많이 가고 야외에도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참 괜찮은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장에서 보는 아버님 모습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또 아버님 모습은 어땠을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집에서 이래 저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는 아버지도 항상 공장에 네, 공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게 사실은 더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항상 끝나면은 뭐 이렇게 막걸리 내기하시고 한 잔 드시고 들어오시고 뭐 이제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참 고생하셨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셨다는 그런 이게 그 또 제가 또 운영도 해봤잖아요. 되게 좀 애잔해요. 되게 어려우셨구나.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불안하게 사셨구나. 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셨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불안한 걸 끌어안고 사셨던 그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고 집에서는 좀 그때 우리 시대 때 아버님들은 다 그랬잖아요. 과묵하셨고 그 뭐 아버님이 먼저 수저를 드시기 전에 우리는 못 들고 하는 그런 과묵함. 그때 당시엔 뭐 아버님들하고 대화 뭐 이런 게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항상 장부도 이제 집에서 갖고 오셔서 하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의 연장이셨던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보통 공장에 사실 때도 4시 반, 5시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밥 해놓으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시간 맞춰 한 8시쯤에 식사하시고 나가시고. 그 옛날에는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어린 애들이 8시 넘으면 다 잤어요. 다 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기억은 밖에서 공장에 속해 계신 분이었지 우리 집에 속해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또 생활이 공장 안에서 집을 살았으니까 뭐 아버지 24시간을 본 그 안에 공간에 있는데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현장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 세대 그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8시에 자야 되고 네, 불 아끼느라고. 뭐 그것도 그렇고 매체도 없고 뭐 이렇게 볼 것도 그때는 지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랬는데 저절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회 전체 전반이.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이 되고 공장을 가서 한 10년을 현장 일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6년에서 8년을 6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사셨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아버지한테는 좀 왠지 고생하셨던 항상 불안을 갖고 사셨던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어린 시절 입사를 하셔가지고 그 3대 사장님 계실 때 또 공장장으로 일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한번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양태근 사장님이 빠지시는 시점에 이제 그분이 안 하고 우리도 그만하자라는 권유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몸담은 곳이니 포기를 못하겠다. 내가 이걸 살려보겠다. 이래서 마지막 이제 단독 사장까지 지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애착이 굉장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냥공장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아버님이 성냥공장에 들어가신 게 16인가 17에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거보다 빨랐으면 빨랐지 늦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집의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의성 읍내에 글을 아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호롱불 밑에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 아버지가 이제 계속 현장 일을 하시고 되게 어린 나이에 공장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21살인가 22살인가 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해방이 되면서 일본 성냥공장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쪽에 의성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세요. 저는 이제 친할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님도 친할아버지 아버님 할아버지 얼굴을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라고 알고 컸었고 제 기억으로 네 분이 계셨는데 김하성 사장님, 예 양태자 문자 쓰신 양태원 사장님. 김하성 씨는 아니에요. 그 뒤에 2세대고 그 김하성 씨 우에 형. 예, 앨범에는 그 세대 사장님들 세 분만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도 계신 거예요. 아 김하성 씨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 계보에 이제 양시성을 가시는 분은 계보에서 그 저한테는 양태훈자 태자훈자 쓰시는 할아버지 그 밑에 동생이 공직으로 노동부에 있다 퇴임해서 받아온 양태자 근자 쓰시는 분이 있고 그 이제 김씨 가문에 이제 두 분이 계셨고 동생 매나 동생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분들까지 다 챙긴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성냥 공장을 만들고 아버지가 공장이 생기니까 공장에 입사를 하셨고 21살인가 2살 때 공장장이 되셨고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너무 총명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개성 쪽에 그 고향이 이제 저 피난 때 이제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실향민들이신데 자식처럼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너 있는 재산을 지금 벌은 거 이제 열 몇 살 때부터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번 거하고 우리가 좀 보태줄 테니까 우리 주주로 들어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20대 초반 중반 때 주주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은 진짜 국자를 쓰시는데 의성 사람들은 손상무라는 개념. 저도 손상무였는데 들어가서 그 밑에 아버지는 그냥 손상무로 통하셨어요. 의성에서는. 이제 아주 나중에 이제 손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셨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때부터 그분들하고 같이 거의 실무는 아버지가 거의 그 뒤에 오신 양태자 근자하고 김씨 가문에 오신 동생분들은 공장 운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집안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사실이고 그걸 다 우리 공장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고 근데 그걸 아버지는 불만 없이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받았던 사랑이 워낙 크신 것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열 몇 살 때부터 돌아가실 그러니까 이게 성냥 공장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 2세대들을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땅을 팔고 공장을 중국에 기계를 다 팔고 수입 성냥을 중국에서 가져오면서 성냥이 쇠퇴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생산을 포기해 본 적은 없어. 그게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어떤 시발점인데 성냥 생산 시설이 대한민국에는 의성밖에 없잖아요. 성광 성냥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분하신 게 뭐 다른 뭐 가족들은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를 어려우신데도 양태근 씨 줄을 빼달라 그럴 때도 빚을 그 부채를 떠안고도 하셨던 이유는 뭐 생각해 보면 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알고 있고 아버지한테 전해들은 거는 아버지의 마지막 꿈은 대한민국의 성냥 생산 시설이 어떤 방식이든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1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공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애잔한 마음으로 중앙정부에도 얘기했고 도에도 얘기했고 의성군에도 얘기했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언론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어려우셨죠.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 금액도 다 알죠. 뭐 얼마를 부채 그 담보로 해서 국민은행에서 내주고 했던 걸 다 알죠. 또 그 자체를 제가 떠안고 또 마지막 운영을 했었으니까. 아버님 단독 사장이 되신 시점이 연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98년쯤 될 거예요. 96, 7년쯤 될 거예요. 96, 7년. 1996, 7년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운영을 해가지고 그 부채 이자를 제가 다 감당을 했었거든. 근데 아버님은 그 일념이셨어요. 어린 나이부터 했다는 성향에 대한 애착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버지만큼 애착이 계셨던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 예. 일체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된 거지. 그때 만약에 뭐 얘기대로 다 털자. 그분들은 어차피 성향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뭐 성향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퇴임하시고 와가지고 배당금만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만약에 무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여기서 그러면은 그만합시다 하고 하셨으면은 이 사업도 없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생산시설이 없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기계는 내놓으면 팔릴 때였으니까 저는 그랬으면은 아버지가 더 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러면 이제 단독 사장을 하시다가 이제 사장님이 상봉인사가 되셨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승계처럼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일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겹쳐서 일하던 시점이 있으셨나요? 제가 아버지가 제가 이제 안양에 살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공장을 그만둘 수는 없겠다. 뭐 제 위에 형님은 공직에 계셨고, 저도 되게 어렵게 상의를 해서 저희 집에 상의를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다른 업무 갖고 계셨나요? 아버님은 제가 내려오는 게 마음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많이 이득이 나고 과거 같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밖에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뭐 현장에 일을 하면 저도 저기서 엄청난 일은 많이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게 큰 불이 나서 뭐 이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막 불 끄다가 그랬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보는 부모 입장은 마음은 안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도 떨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보다는 성향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있겠죠. 가장 부탁할 사람이 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휴지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런 뭐 1년 하면은 내 어떤 의지와 그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 했을 때는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걸 지켜줘야 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되게 크셨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한테. 그리고 이제 공장 모든 것이 아버님의 손때가 묻어 있고 그 기업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게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없어지는 거를 바라시는 그랬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이게 또 유지가 잘 돼 있다는 게 과거 형태로 잘 돼 있다는 거는 좋게 생각하면은 뭐 여기서부터 뒤로 쭉 가서 80년대 초부터 이렇게 유지가 돼 있다는 게 잘 보여서 좋다는 거지만은 어떤 한 부분으로서는 막 그 사정에 의해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재투자가 하나도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의면에서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아버지가 되게 그거 부분도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5개 있었던 성냥 공장에서 또 우리가 운영을 위해서 이 메이커들을
세 군데 메이커들이 OEM 생산을 해줬어요. UN, 비사, 아리랑, 조일하고 이제 세 군데를 OEM 해줬는데 저도 그 공장들을 가봤죠. 그 성량을 포기한 우리 성량 공장하고 그 성량 공장은 시간상으로는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나 있었어요. 그분들은 개인 회사였고 아버님은 평생을 하셔도 누군가를 챙겨주셔야 되는 입장이셨고 그 단어 하나가 보존이 잘 돼 있다는 단어 하나에는 되게 많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빨리 되셨으면 혼자 그걸 빨리 안으셨으면 그 2세대들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이 공장은 훨씬 멋있게 변했을 수도 있겠죠. 공장을 안 닫고 운영을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오래된 상태로 유지가 되지는 않았을 테죠. 또 개선하고 이런데 합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러니까 80년 초의 상황에서 저는 2000년대를 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보다도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일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좋은 여건의 직장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오랜 기간 일해온 정도 있고 사장님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해주신 면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럼요. 저는 그분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갚아야 될 빚이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꼭 갚아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마지막을 같이 하셨던 분들 11분은. 아버님 이전부터 쭉 그럼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공장 연차로 보면은 21, 2년 했던 제가 막내였죠. 혹시 공장 아카이브에서 아까 말씀하신 분 공유가 됐나요? 리스트가? 네? 혹시? 아니요. 지금은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하셨던 김감수 씨는 통하면은 그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통화를 할 수 있고 남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분들은 다 연락이 되는 분들이고 저 빼고 세 분이 계셨고 남자는 2분 계셨고 다 아주머니들 8분이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6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대단하신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들이죠. 또 어디를 가셔도 그보다 더 큰 처우를 받고 하실 수 있는데도 끝까지 저 부탁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계셔준 것만 해도 그래서 저게 이제 중간에 저걸 없애자고 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랬고. 사양 산업인이 이 정도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걸 드리지도 못했었고 사실은 너무 감사한 사람들. 그러면은 손진국 사장님은 계속 이렇게 출근을 하셔서 공장을 이렇게 살피셨나요? 마지막에는 거의 안 나오셨죠.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안 오셨던 거는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한때 이렇게 번영했던 내 젊은 시절에서 이제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공장. 그렇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네, 아이고. 그건 맞아요. 이해가 가죠. 술만 드시면 그랬으니까. 굉장히 아버님이 거의 지금 돌아가신 게 80 조금
네, 84세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학살 70년, 그쵸. 60년 그냥 한 공장에 진짜 뼈를 묻었다. 똑같아요. 63년. 음, 네. 아버지 그거랑 63년. 근데 17년은 진작이 안 가네요. 아, 그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우여곡절도 굉장히. 공장터가 제일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 부건, 네? 부건, 부건이 뭐예요? 부건이라고 하죠. 아니, 부건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전화국, 이 의성 전화국이 있어요. 네네. 의성 전화국 밑으로 보면, 전화국에 서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같은 집들이 이렇게 그 이지민 동네라 그러는데, 네. 이지민 동네라 그러는데 제가 뭐 정확한 지칭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였어요. 어, 북어는 저쪽에 터미널이 있는 데는 우리 충목 공장이 있었고, 총목 공장이. 거기도 나무가 많이 재져 있었죠. 어머님이 기억하시기로는 거기에 신산상회라는 곳이 부건에 있었고 거기에서 성냥 공장이 잘 된다고 하니 채웠다가 어머님 그 부건 공장. 그게 이미진 동. 아 그래요. 이지민 동네. 네, 아 우체국에서 보이는 네, 도동. 네, 도동 이동으로. 옛날에는 동산동으로. 동산동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도동 이동보단 성냥 공장은 동산동에 있다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하신 어린 시절에 왜 누나들이 용돈 월급날에 용돈 네. 하는데 그 사장님 생애에 좀 걸쳐서 이제 그 근로자들과 부대꼈던 기억들 혹시 있으실까요? 그 양태근 씨의 아들이 이제 그 친구도 오래 있었어요. 성냥 공장에 양배석이라고. 네, 아버지가 공직에 계셨잖아요. 중앙정부에 계셨을 때. 이 친구 이제 방학 되면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큰아버지 댁이잖아. 그 친구한테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그 친구가 되게 잘 놀았어요. 노래도 잘하고. 우리는 막 이 무릎에 빵꾸난 양말에 무릎에 이렇게 대고 그런 옷을 입을 때 네. 정말 이제 영국 신사처럼 이쁘게 입고 와서 거기에 리사이트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네. 그 배석이하고 배성이라고 둘이 이제 형제인데 그 누나들 앞에 점심시간에서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리사이트를 하면은 그 누나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진짜 일약 스타였죠. 거기에 제가 매니저고. 그런 거.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도 한동안은 했지만은 거의 도시락을 싸오시거든요. 도시락을 싸오시면은 그 난로, 우리는 뭐 나무가 워낙 많고 뭐 저 톱밥하고도 많으니까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가서 도시락을 이제 그 갈탄 위에 올려놓고 점심 때 먹고 이런 추억은 저는 5-6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 누나들이 항상 그랬고 점심 때는 집에서 어머님이 점심 때 일하시다 오셔가지고 점심을 하시지만 저는 거기 들어가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했고 그분들하고 거기에 어울려서 먹었던 기억이나 저녁 되면은 이제 내기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뭐 짜장 짬뽕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제 또래에 제가 10살 때가 76년도쯤 되거든요. 76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짜장면 맘대로 얻어먹고 짬뽕 맘대로 먹어보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거기 붙어 있었으면 됐으니까. 무슨 내기 주로 하셨나요? 뭐 배구 하면은 배구. 짬뽕에 보통 보면 이제 배구 하시면은 짬뽕에 막걸리 뭐 한 말, 2말 얘기하시고 하면은 그런 경우. 저는 이제 그때 공장이 끝날 시간에는 들어가야 돼요. 왜? 그분들한테 그런 이제 저한테는 혜택이잖아요. 뭐 점심 때는 그 같이 거의 누나들하고 같이 점심 먹는 기회요. 뭐
혼나면은 이제 공장 창고에 들어가서 뭐 잠들어서 못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그래도 여직원분들 비율이 많았죠. 훨씬 많았죠. 근데 비슷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배 정도 여직원분들이 많았지만은 남자도 많은 게 다 나무를 만져야 돼요. 엄청 많았습니다. 예. 통나무부터 이제 정제해서 예. 대비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힘쓰는 일이 많아요. 성냥이 이게 의외로 성냥이라는 개념은 쓰는 사람은 그냥 조그마잖아요. 5cm, 48mm, 4.8cm짜리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큰 원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다 남자의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던지고 자르고 깎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남자 직원도 엄청 많았죠. 제가 봐서는 150명 같으면은 한 3, 40명은 남자 직원이 있었죠. 한 30명은 남자 직원이 있죠. 30%는 됐죠. 이거를 좀 대조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축구팀이 나오고 배구팀이 나오죠. 그래서 여직원들이 진짜 압도적이었구나. 저는 과정에서 이제 순간을 압도적은 맞았죠. 한 100명이면 30%밖에 안 됐는데 2, 30%밖에 안 됐으니까. 그 외적인 그때 김갑선 작업반장님은 또 내에서 근무하는 또 인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외적으로 그죠 공장 외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10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아주 과거 같으면은 30%, 100이면은 30명은 남자였죠. 저도 30%는 힘쓰는 일 때문에. 아, 그럼요. 그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큰 나무를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남자 직원이 주는 이유는 여자 직원이 주는 비율보다 더 빨리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게차들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니까 대체 저하고 이제 그 성미 모친하고는 한 1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의 갭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 안에서 봤던 게 제일 쉽게 얘기해서 저 어렸을 때는 축구팀도 있고 배구팀도 나눠서 하고 다 했으면은 최소한 20명 이상 있었다. 그걸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기계화 조금씩 바뀌었고 이제 지게차를 도입하고 뭐 이렇게 뭐 집게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남자들이 확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기계. 이제 여자가 그 주는 시기는 그 작은 성량이 기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휴대용이라 그러는데 예, 작은 거 48mm, 52mm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 기계를 도용을 해서 대성이라는 기계에서 국산화되면서 보급이 되면서 여자들 부분이 확 줄어버리고 부업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포장까지 딱.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래도 주가 향로하고 성광 가정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수작업이니까 그분들이 남아 계시는 수가 많았고 남자들은 뭐 30% 비중에서 남자는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지게차 한 대면은 뭐 한 10명도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여자들은 한창 뒤에 그 휴대용 성냥 작은 성냥이 기계화되면서 한 반으로 줘.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 하청 부흥기에는 하청도 크게 어떤 하청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원에 축목 공장이 있었어요. 남 알맹이 하는 축목 공장이 한 군데 있었고 저쪽 상리동하고 그 두 군데에서는 저 케이스하고 향로 성냥이 뚜껑이 있잖아요. 케이스 그러니까는 하청 공장에서는 케이스하고 뚜껑을 거기서 또 부업을 줘요. 마을에. 네, 마을에 돌려서 왜 뚜껑이 뭐냐 강철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반자동 이렇게 탁 닫히잖아요. 그걸 비틀어서 강철을 주면은 디귿자 강철을 주면은 하나를 비틀어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걸 다 부업을 준 거예요. 예, 뚜껑을. 그 성냥 비트. 그쵸.
탁 열면 이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탁 닫힐 거 아니에요, 반동으로. 그거 뚜껑하고 그 케이스 공장, 하청 공장이 2군데 있었죠. 그래서 3군데. 충목 공장은 아주 옛날에 없어졌고 케이스 공장 2개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장님이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그렇죠. 완전히 기점이에요. 하던 기계화되고 안 되고의 그 기점이 80년 초. 예. 그 아버님 뭐 전체를 다 관여를 하셨지만 그 두약 작업에 약이 20개가 넘게 이렇게 조합을 네. 해야 돼서 그 앨범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버님 뒷모습도 보이고 그것도 그러면 기계화가 마지막에는 된 건가요? 그것도 안 됐죠. 그거는 기계화된 게 될 수가 없어. 그것도 지금 직접 직접 달아서 네. 넣고. 그람들을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 마지막까지 기계화되지 않은 게 그럼 그 두약 작업하고 그 포장 작업. 그렇죠. 황로하고 성냥, 큰 성냥 포장하고 두약하고 그 나무를 자르는 과정. 그게 중간중간에 지게차 수송하고 옮기는 거는 이제 지게차로 자동화가 됐는데 그 자르고 껍질을 까고 걸고 하는 거는 다 그것도 수동이었어요. 일부는 수작업으로 해야지 그렇죠. 사람이 해야 네. 넘어가서 예, 다음 예, 예. 넘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거는 남자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윤전기가 없었어요. 그 찍는 게 없고 사람 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돌려서 그것도 돈 내기라 그래서 하는 양만큼 받아갔는데 남자 많았습니다. 아주 되게 많았어요. 그걸 다 남자가 했으니까. 그 듣기로는 공장장을 제외하고는 다 돈 내기로 이제 수당을 받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관사가 꽤 많았어요. 그 사는 집들이 공장 밖에 말씀. 아니 안에 있었죠. 안에 그 7, 8집이 살았어요. 그래요. 그 아니 들어와서- 월급 받는 분들은 그건 그러니까 뒷얘기고 네네. 마지막 끝에 부분이고 옛날에는 월급을 받는 분들 꽤 많았죠. 성냥 공장에 기술자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철공소 직원이 3 정도 됐고 기계 만지는 분들. 철공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요. 철공 직원이 3명. 그렇게 해놓은 데가 대구 공단에 있는 것보다 더 컸어요. 공장 기계나 뭐 이런 게. 그 시기에, 과거 시기에 보면은 자체에서 수리를 다 했으니까. 손윤동 공장장님은 그러면 어느 파트에 가까우셨나요? 그 수리? 철공. 철공 쪽? 그 철공 쪽 그 수리를 아니 근데 뒤에는 완전히 다 혼자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3명 능력은 아주 뛰어난 양반이에요. 그게. 아버님한테 그 두약 작업 그 배합이나 이런 것도 전수를 받으셨겠네요? 손윤동 씨가요? 아니요. 사장님. 저는 그냥 그걸로 알고 있었죠. 몇 번 이제 하기도 했고, 그게 과거, 이제 나중에는, 성냥 만드는 데가 없는데 그게 비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 얼핏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긴데 그 물에 젖지 않은 그게 어떤 하나의 성분 때문이었다고 그랬대. 네. 네, 화학 성분인데 그게 뭐인가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석유 성분. 아니요. 아유, 왜 갑자기. 이따 생각나. 네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게 약간 조금 비밀처럼. 맞아요. 예. 할때 그렇게 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나중에 생각. 예. 그것 때문에 나무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는 배합을 해서 성냥을 이쁘게 만들려고 색깔을 넣고 하고 그리고 알맹이에 3분의 2가 흙이에요. 흙. 그래요. 예. 그 흙 중간중간에 이제 염산칼륨 발화물질을 넣어가지고 그 폭발보다도 이제 불을 일으키는 건데 그 흙양이 많으면은 성냥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합을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게끔 해서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거를 우리 아버님이 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의 다른 데는 성냥을 아무것도 안 하고 조합을 하면은 흰색이 나와요. 그 색상을 안 넣으면은. 네, 저는 약간 검붉은색 많이 본 것 같아요. 거의 흰색일 거예요. 흰색, 초록색, 분홍색. 그러니까 분홍색. 예, 분홍색이 거의 주예요. 주고 흰색과 분홍이 이제 주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니 저번 때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나무 때문에 습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향도 그거는 나무는 그때 당시에 모든 회사에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는 똑같고 시스템이 다 똑같기 때문에 방식은 다 똑같아요. 거기 맨날 다른 회사도 나무를 넣었어요. 넣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성분 때문에 이제 색깔이 다른. 까매지고 그게 상징. 우리께 단단해지고 습기가 좋고 이제 불 일어남도 좋은 거예요. 지금 시절 같은 특허감이네요. 당연히 특허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랑 차별을 되게 색깔이 까맣고 그 까만 게 성분 성향.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혼자 배합을 하시고 하셨던 게 그거 이제 네, 비밀을 네. 위해서. 이제 그게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게 성냥 기계가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배합을. 네. 근데 제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헷갈리는 게 약간 조약과 정린의 차이점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차피 그 위에 불을 당기는 부분인데 용어를 동시에 쓰셔가지고 제가 이게 좀 헷갈린데 쉽게 얘기하면은 알맹이에 들어가 있는 주 원료가 발화를 만드는 주 원료가 염소산 칼륨이에요. 칼륨이에요. 륨인데 얘 혼자는 절대 폭발을 할 수가 없어요.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만져놓고 뭘 맘대로 막 굴려도 불이 안 일어나요. 마찰력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게 얘 하나로는 안 돼요. 그 안에 마찰을 일으키려고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조토 흙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넣고 마찰을 위해 가지고 유리가루를 넣어요. 유리가루도 배합의 하나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마찰을 정린이 빨간 성냥 있죠. 그거를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찰 발화의 마찰을. 마찰 촉매제. 예, 그렇죠. 정린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찰 촉매제입니다. 아까 염소산 칼륨은 이제 불의 근원은 되지만 혼자는 발화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규조토와 염소산 칼륨이 있고 그 위에 정린이 도포되어야. 자, 쉽게 얘기해서 염소산 칼륨이 정린을 만나야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규조토는 이게 염소산 칼륨만 있으면 폭발력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부피와 그러니까 규조토의 역할은 부피와 이 폭발력을 자제시켜 주는 거,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주 원료로 딱 4가지를 하자면은 염소산 칼륨, 규조토, 유리가루예요. 거기에 이제 유황 이렇게 들어간 4가지가 딱 규모이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좀 보면은 부피를 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염소산 칼륨이 폭발물이잖아요. 얘는 혼자는 탁 비비고 던지고 해도 안 일어나요. 근데 발화물질 정린이라는 게 이제 원인, 이게 얘네가 만나야 되는데 얘네가 1대1로 만나버리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폭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제시켜줘서 성냥으로 되는 거는 규조토. 그리고 이 마찰력을 세게 해주는 거는 유리가루. 그런 거죠. 그럼 1대1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적절한 배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게 염소산 칼륨하고 정린을 만나면은 터져버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 만나는 부분에서 도화선을 빼버리면 만나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폭발력이 큰 거고 성냥은 염수랑 칼륨에다가 이걸 작게 만들고 흙을 넣어주고 흙을 넣어주면은 마찰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얘야 정린하고 마찰이 일어나야 되는데 흙 때문에 마찰이 안 일어나면 안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유리가루를 넣는 거죠. 유리가루를 넣어주면은 마찰이 거칠거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린도 배합할 때 유리가루를 넣고 이쪽에도 넣어요. 유리가루 자체를. 모든 그리고 이렇게 두약에서 이제 성분들의 내용인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정린이 그 촉매제 역할을. 그렇죠. 그럼 그 배합이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거를 따로따로? 완전히 따르죠. 아, 우리 공장에서 이제 그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만나는. 아이러니하게 뭐 보관은 같이 하지만 네.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얘네가 따로 있는 서로 거예요. 만나는 두약 쪽하고 네. 정린 쪽은